네, 신년 특집 2023 대 2024 베터 or 워스 두 번째 시간 2024년 한국 경제 전망입니다. 오늘 여의도에서는 2024년 경제계 신년 인사회가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포함한 재계 총수들이 자리했는데요. 올해 수출이 본격적인 회복세를 타면서 과연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을까요? 박정호 명지대 특임 교수 모시고 한국 경제 전망과 과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올해 제가 수출로 우리 경제 조금 기대할 수 있을까 이런 말을 했는데 지난해는 사실 1%대 저성장이었습니다. 네. 올해는 어떨까? 올해 우리 경제 무슨 모습을 보일까? 우리 박정호 교수께서 꼽으신 우리 경제의 화두랄까 키워드랄까 이걸 뭘로 들 수 있을까요? 고민 참 많이 했는데요. 네. 부정적인 단어보다도 그래도 긍정적인 내용이 섞여져 있는 단어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봅시다. 초기화입니다. 즉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다.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다. 예. 어떻게 바뀌느냐가 문제네. 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우리 세계 경제는 지난 한 4, 50년 가까이 자유무역을 기조로 해서 진화 발전을 해왔습니다. 예, 흔히 그렇죠. WTO 체제라고 부르죠. 예. 어떤 국가와의 인위적인 교역을 어떻게 보면 제약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보조금이나 관세 등을 철폐하는 것이 이 WTO 체제의 큰 기저였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 2023년도에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도가 높았던 법안 하나를 꼽으라면 아마 많은 분들이 미국의 IRA법을 꼽을 겁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맞습니다. 네. 근데 이 IRA법의 세부 내용과 목적은 뭐냐 하면요. 보조금을 누굴 줄 건지 결정하는 그 기준을 만드는 법이에요. 어찌 보면 지난 3, 40년 이상 동안 전 세계가 보조금을 낮추고 없애고 그다음에 관세 같은 허들도 낮추는 걸 바탕으로 해서 해왔는데. 진화 발전을 해왔는데 지난 2023년도에 가장 중추적으로 만들어냈던 법안 중에 하나가 누굴 보조금을 줄 건지 만드는 법이 통과된 거고요. 그거를 바라보는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의 목소리는 아니 WTO 체제를 그동안 계속 추진해왔던 미국 경제가 이게 뭐냐라고 읍소하기보다는 예. 오히려 그 보조금 제가 받아가겠습니다 하고 줄을 서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전 세계 교역, 특히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는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 경제에 있어서 그 경제를 운영하는 패러다임이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 전환되는 게 가장 큰 게임의 룰이 바뀐 그러네요. 첫 번째 요인이고요. 우리 경제학 교과에서 배운 자유무역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보호무역이 점차 대체하게 된다. 그런 네, 거네요. 완전히 맞습니다. 바뀌는 거네요. 예. 네. 그다음 두 번째는 게임의 룰 체인지. 예, 그 게임의 룰이 체인지되는 두 번째 요인은 그동안 경제 행위의 가장 중요한 부가가치 창출 수단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인공지능으로 바뀌어가는 원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설명드리면요. 예. 지금 아마 2024년도에 전 세계에서 가장 초미의 관심사는 이 인공지능이라는 선도 기술이 엔지니어와 그쪽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즉 다시 말해서 자연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자연어로 모든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접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저변이 생성되는 게 바로 올해일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됐었을 때 이것이 가져다주는 전방위적인 산업의 파급 효과가 어떤 수준이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일부 미래학자들은 이런 평가도 합니다. 지난 인류 역사상 만들어냈던 모든 혁신의 결과물을 인공지능을 활용하면서 단 5년 만에 만들 수 있을 상황이 돼버렸다. 예. 이런 표현도 서슴지 않고 있어요. 예. 많은 분들이 인공지능 그러면 이게 IT 분야에 국한된 현상이라고 생각하시기 쉽겠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산업 분야에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일례가 얼마 전에 우리 그 이세돌 구단과 싸웠던 그 알파고 인공지능을 만들었던 회사가 추가적으로 신소재 부분에 대한 연구 성과를 인공지능을 가지고 만들어 봤는데요. 신소재라고 하면 자연상의 광종들을 다양하게 섞어서 단순히 표현드리면 예. 비빔밥처럼 만들어 봐서 그래서 새로운 어떤 광물 자원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예. 그 최근에 알파고가 만들어낸 신종 그 신소재들에 대한 연구 결과물은 우리 인류가 하나하나 실험했었을 때 800년 정도 걸릴 결과를 단 17일 만에 달성한 사례가 생겼습니다. 그러네.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아마 우리 그 시청하시는 분들의 관심사 중에 하나는 어디다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 사실 한국 경제의 증시들의 흐름을 보면 한 번씩 대세 상승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5년 이상의 박스권 장세가 이어져 왔던 것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역사에 해당됩니다. 역사를 보면 그러면 지난 뭐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례적인 대세 상승장 이후 앞으로 전개될 흐름도 상당 부분 박스권에 국한된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보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놀라운 단기적인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투자처들이 생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인공지능 때문에. 속에 기회가 있다. 맞습니다. 거기에 인공지능에 기회가 있다 이런 거죠. 예, 맞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요. 스타트업 기업은 중견 기업이나 대기업을 추월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적인 어떤 기간이 걸리는 게 통상적이에요. 그런데 이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하게 될 경우는요. 마치 그 근로자를 몇백 명 또 분야에 따라서는 몇천 명을 고용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스타트업이 산출물을 나타내는 데 걸리는 물리적인 시간도 굉장히 최단기간으로 단축시킬 수가 있어요. 예. 그렇다면 시가총액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수준의 성과를 내는 기업들이 단기간 돌출될 수 있는 상황이 이제 마련된 것이거든요. 그 분야가 AI 분야에서 일어나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AI를 활용한 기업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박종원 교수가 꼽은 올해 키워드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 부가가치의 창출을 원천이 사람에서 인공지능으로 바뀌는 원년이 될 것이다. 관련한 변화를 좀 주목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자, 그렇다면 올해 지난해 우리 경제 뭐 1%대 성장을 했잖아요. 저성장에 그쳤는데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서 우리 경제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베터 오워스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제 판단은 베터입니다. 나을 것이다, 예. 좋아질 것이다. 예. 왜 그렇습니까? 일단 수치상으로는 한국 경제 성장률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중요한 산업 섹터에 해당되는 반도체 경기가 급격히 살아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재고 부분이 급격히 위축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반도체 시장이 기존의 코로나 국면에서 반도체 시장을 견인해왔던 B2C와 관련된 반도체 분야는 주춤하지만요. 예. 즉 다시 말해서 노트북이나 TV와 같은 가전제품 수요를 기반한 반도체 수요는 뭐 크게 기대할 것이 없지만 B2B 역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기업체의 서버 확충이라든가 새로운 그래픽카드 확충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수출입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가 살아난다는 건 경제 성장률 반등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히고요. 예. 두 번째는 요즘과 같은 어떻게 보면 보호무역주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2023년 작년 한 해 동안 국가와 기업들이 많은 곳에 어떻게 보면 씨를 뿌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곳 중에 하나가 중동 지역입니다. 중동 시장에 우리가 씨를 많이 뿌렸다. 네. 다양한 형태의 MOU라든가 실질적인 계약 등을 체결해 둔 게 바로 2023년도 그나마 우리 경제가 얻었던 성과물 중에 하나라고 평가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특히 2023년 말에 중동의 경제협력자 기구와 함께 우리가 FTA를 체결하는 성과까지 거뒀거든요. 예. 그렇다면 작년에 체결했던 MOU나 계약 등이 실질적으로 이행되는 원년이 바로 올해가 되거든요. 네. 바로 그러면 중동 지역에 여러 수주해왔던 건설 인프라를 비롯해서 다양한 경제협력 프로그램들이 수출 실적으로 잡히는 게 바로 올해가 되겠죠. 그러다 보면 이런 것들의 효과성을 기대해서 저는 올해 경제 성장률은 작년에 비해서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던 것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네. 꼽자면요. 기회 요인 또 하나 꼽자면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후 피해 복구 사업들 이런 것들이 올해 가시적으로 열리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도 솔직히 가져볼 만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가 또 거기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반도체로 수출이 좀 나아지고 중동이라는 새로운 시장에 우리가 뿌린 씨를 이제 거둘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복구 사업도 기대할 수 있다. 이게 올해 우리 경제의 기회 요인이다. 그러면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
우리 경제를 좀 어렵게 만들 위험 요인을 꼽으신다. 예, 내수 경제 위축이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 내수 경제 네. 위축의 가장 주된 요인 중에 하나는 저는 중국 시장의 위축을 꼽아요. 예. 중국 내부에서의 지금 기저와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냐 하면요. 과거 중국이 고도 성장을 했었던 구간에서는 옆에 한국이라는 의미 있는 시장의 시장 규모를 가진 국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중국 기업들이 한국의 시장의 적극적인 공략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성을 띠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무덤이라고 불릴 정도로 해외 다국적 기업들이 이상하게 한국만 진출하면 좀처럼 힘을 못 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시장에 어떻게 보면 난이도 등을 생각해서 중국 기업들이 이렇게 한국 시장에 적극성을 안 보였는데요. 근데 최근 중국이 내수 시장이 너무 어려워지는 국면에서 많은 기업들이 매출 목표를 달성하고 지속적인 성장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방편 중에 하나로 한국 시장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했어요. 중국 기업들이 한국 시장으로 온다. 예,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거는 온라인 쇼핑몰, 이커머스 시장을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과거에는 쿠팡이라든가 이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커머스 회사들을 주로 이용하셨다면 최근 들어서 급성장하고 있는 이커머스 회사들이 알리익스프레스라든가 테무 같은 회사들이 적극 진출하고 있고요. 이들 회사들은 아예 한국의 물류센터를 한국 지근거리나 이런 곳에 세우거나 한국의 택배 회사들과 제휴를 맺어서 배송 기간까지 최단 기간으로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석유화학 업종도 우리가 B2B 시장에서는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인데요. 과거 우리가 중국에 수출했던 품목을 보면 1등이 반도체, 2등이 디스플레이, 세 번째가 석유화학류입니다. 그런데 지난 한 3, 4년 기간 동안 중국의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국산화율이 60%에서 9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그렇게 생긴 여러 가지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또 저가 생산 역량을 기반으로 이제 그 중국 내수의 건설 경기가 워낙 낙후된 어려워지다 보니까요. 그 석유화학류 중에서 건설 원자재 같은 경우 오히려 한국에 값싸게 납품해서 활로를 모색하는 국면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석유화학류의 회사들이 지금 중국산 제품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비단 이런 두 가지 분야가 대표될 뿐이지 2024년도에는 이런 적극성 있는 행보들이 더 많은 분야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CES에 참여하는 중국 회사들 두 군데를 봤더니 TCL하고 하이센스 두 회사가 참여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하이센스와 TCL. 이 두 회사 같은 경우 이미 우리나라 삼성전자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TV 생산을 제일 많이 하는 기업이 LG전자가 아니라 이 두 회사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우리가 강점을 보였던 분야마저도 중국 시장이 이렇게 급성장하면서 이제 그것들이 내수까지 밀려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 아닐까 꼽습니다. 우리 경제 대외 리스크 가장 큰 거를 중국 경제, 중국의 경제 부진하고 또 중국 기업들이 우리나라로 수출을 또 많이 하고 들어온다는 게 바로 우리 경제에 위협하는 대외적인 가장 리스크 요인이고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대내 리스크를 또 하나 들어주신다면 뭘까요? 네, 역시 내수 위축을 꼽을 수가 있어요. 아마 자료 화면이 준비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민간 소비 증가율을 보시면 G7 국가와 그다음에 OECD 국가와 비교했었을 때 한국의 민간 소비 증가율이 최근 들어서 급격히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보니까 제일 낮네요. 저기 맞습니다. 보니까. 사실 우리와 유사한 소비 여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 중에서 우리가 민간 소비 증가율이 이렇게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는 건 그만큼 내수 경제 전반에 적신호가 켜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떤 전망을 하냐 하면요. 2024년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전망한 여러 국제기구들의 수치들이 있는데요. 보시면 OECD라든가 ADB, IMF, KDI 등등 국내 기관들까지도 거의 대부분 2% 초반대의 경제 성장률을 지금 예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2%, 2.1에서 2.3%까지 예측이 되는데 그런데 이 외국 그 국제기구에서 한국 경제 성장률을 2.3에서 2.2로 예측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근거 요인은 뭐냐하면 글로벌 공급망의 교란이 대폭 완화됐다. 완화될 것이다. 개선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수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국가인데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그래서 2023년에 비해서 개선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논점을 바로 글로벌 공급망이
현상이 개선될 것 과정에서 수출이 개선될 것을 전망해서 이 수치를 내세운 것이고요. 예. 우리나라 그 국내 경제 관련한 전망을 하는 기구들의 중론은 정부 투자와 정부 소비는 2024년 들어서 크게 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년에 그 비슷한 수준인 2% 경제 성장률을 예상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기여도는 바로 민간 소비와 민간 투자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면서 2% 초반대를 예측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의 민간 소비 증가율이 OECD라든가 G7 국가에 비해서 급격히 낮아지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민간 투자 역시도 우리나라는 정부의 R&D에 기반해서 매칭 펀드 형태로 민간 투자가 전개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정부 투자가 줄어드는데 매칭 형태로 민간 투자가 예년보다 더 늘어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제기구들이 전망하는 올해 성장을 2.2, 2.3%에서 조금 걱정하는 게 내수가 기대만큼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성장률이 달성이 쉽지 않겠다 이렇게 보신다는 얘기는?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걱정스럽네요. 자, 2024 저희 신년 특집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베터 워스 작년에 비해서 나아질 것인지 좋아질 것인지 두 번째 질문 우리 박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올해 신년사에도 얘기했습니다. 노동연금, 교육 같은 3대 개혁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 뭔가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3대 개혁 좀 더 진전이 크게 있을 것이다 그러면 better, 아니다 작년과 비슷할 것이다 라면 나아질 것이 없다 worse. 어떤 거를 들으시겠습니까? 예, 저는 고민하다가 이걸 꼽았습니다. 나아질 게 없을 것이다. 왜 그렇게 조금 비관적으로? 예, 일단 두 가지가 있어요. 저는 정치는 잘 모르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경영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경제랑 기업 조직론적인 관점에서 국가 경영을 하는 사람들의 체세를 보면요.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정답이나 비전이라고 하죠. 비전 작업을 먼저 이루어 놓고 우리 정권에서는 이걸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세부 실행 계획까지 나름대로 그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제시해왔던 것이 과거 정부의 행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수치와 그 구체적인 방법론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뭐랄까요 논쟁이라든가 불협화음이 생겨도 이걸 정면 돌파하는 것이 리더십으로 간주됐던 것이 과거의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3대 개혁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슬로건에 가까운 좀 다시 달리 말하면 추상적인 것의 형태에 가까운 정도의 큰 어떤 지향점은 있지만 그걸 세부적으로 어떻게 달성한지에 대한 구체성은 결여돼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계획과 안이 없는 채로 지향점만 딱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요. 지역에 있는 많은 대학들이 이제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서 고사 위기가 될 것 같으니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들이 다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교육 개혁을 달성하겠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또 한 가지 나왔던 게 글로컬 대학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글로컬. 지방에 있긴 하지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대학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구체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것도 역시 추상적인 범주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지역의 글로컬 대학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해서 세부 방안이 초안으로 나온 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초안에 대해서 뭐 어떻게 보면 지역 안분보다는 모든 지역 대학을 경쟁 구도 속에서 평가해서 경쟁력을 갖춘 지역 대학에게 더 많은 육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이런 슬로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되묻고 싶어요. 현 정부의 교육 담당자분들께 그렇게 경쟁 구도로 지역 대학들을 평가해서 5개 대학을 선정했는데 아주 공교롭게 그 5개 대학이 한 지역 지자체에 모두 몰려 있어요. 한 지자체에? 예를 들어 충청도든 부산이든 아니면 광주든 어디에서 있는 대학만 다 선정했다. 선정이 됐다. 객관적인 기준으로. 그러면 그걸 바로 공표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경상도에 몇 개, 전라도에 몇 개, 충청도에 몇 개 이런 지역 배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지역 배분만 가지고 어떻게 공정한 심사가 될 것이냐, 어떻게 교육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거냐 이런 고민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심사로 평가하겠다라고 하는 기저가 더 많아졌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심사 결과가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한쪽에 편향되게 나오면 그걸 수용할 수는 있을 거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질의와 답변이 오고 간 게 아직 없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2024년도에도 방금 말씀 주셨던 이 3대 개혁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지리한 논쟁들이 계속되는 기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네. 저는 그렇게 평가해서 아까 조금 안 좋게 안 좋아. 평가했습니다. 작년보다 크게 진전이 없을 것이다. 사실 뭔가 큰 진전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리고 일어나야만 하는데 우리 박 교수께서는 조금 뭔가 너무 추상적이다.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교육개혁도 그렇다. 글로컬 대학 선정도 조금 그렇다. 믿을 수가 있겠느냐. 공정성. 그런 네. 이제 의문을 던졌습니다. 올해 뭐 여러 가지 국내 경제 주제가 있지만 올해 우리 부동산, 증시 좀 큰 흐름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증시는 앞서서도 좀 송구한 말입니다만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 전망하고 있어요. 그래요? 아마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신규로 주식시장에 편입된 것을 네. 저도 알고 있는데요. 지난 코로나19 기간 동안 보여줬던 증시의 흐름이라는 건 어찌 보면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할 그럴 이례적인 대세 상승이었습니다. 예. 그런 대세 상승을 다시 기대하면서 2024년도에 증시를 기대감을 가지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어떤 박스권 아래서 올해보다는 조금 개선된 수준의 박스권 아래서 상당 기간 머물 것으로 보여지는 게 증시에 대한 전망이고요. 부동산은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부동산은 부동산 PF라는 대규모 악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조적인 대규모 환부를 드러내는 어떤 구조 개혁을 할 것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지금 하나하나 터지고 있는 태형건설 이슈를 비롯해서 앞으로 잔재적인 리스크들에 대해서 그때그때 대응하는 것으로 일단 총선 전까지는 미봉책으로 급환부를 끄고 넘어가자는 기저가 더 확인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나 돼서야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흐름들이 모색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네요. 자, 4월 10일이면 총선이 이제 열립니다. 네. 22대 국회가 들어서는데 뭔가 22대 국회가 꼭 좀 해줬으면 이런 건 우리 경제를 위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바라는 게 있다면 어떤 걸 우리 박 교수께서 보십니까? 예, 전 세계적으로 이 보호무역 기조뿐만 아니라 기술 패권으로 인한 경쟁, 이 과정에서 공급망 리스크, 그다음에 국제 무역에 대한 저조한 성적표, 이건 우리뿐만 아니라 외국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런 외국 국가들이 대안으로 모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국가 중에 하나가 한국입니다. 우리 한국은 50개국 이상의 전 세계 국가들과 FTA를 체결해서 자유무역이 가능한 법적 기반을 만들어 놓은 전 세계에서 가장 경제 영토가 높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영토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국가가 어떤 부품, 원자재, 공산품 등의 물건이 필요할 때 예. 한국에 전화하면 바로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런 물류, 유통 이런 부분의 허브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면 물류와 유통의 허브 역할을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다. 예, 그런 걸 할 좀- 수 있다면 우리가 경제 성장률뿐만 아니라 예. 우리 산업의 새로운 또 허브 산업을 하나 또 갖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패권 국가가 아니라 덴마크의 머스크라든가 네덜란드 같은 국가가 이미 세계적인 물류 허브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예. 바로 우리 같이 어떻게 보면 강소 국가들이 또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산업적인 교두보가 이런 데 있거든요. 예. 바로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미국은 중국을 어떻게 보면 허브 공항이라든가 항만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으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고요. 예.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국가의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또 한 가지의 경쟁력을 갖추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신년 특집 두 번째 시간 2023대 2024 한국 경제 전망에 관해서 박정호 명지대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